저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구인회라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빈곤입니다. 빈곤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경험이고요. 사회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띈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이란 보통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무언가에는 다양한 것들이 사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분들은 문화의 빈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빈곤을 얘기할 때에는 주로 경제적 빈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고 할 때는 소득 혹은 소비 혹은 재산, 자산이라고 하죠. 이런 경제적 자원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어떤 부족한 상태 혹은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주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장 널리 쓰이는 빈곤은 소득 빈곤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무언가의 이유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혹은 그 가족은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소득 빈곤이라는 개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빈곤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소득 빈곤보다는 소비의 빈곤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삶의 질은 특정한 어떤 그 물건, 재화를 쓸 때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그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소비의 빈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피해야 될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산 빈곤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소득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설사 일시적으로 끊기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쓰거나 혹은 재산을 담보로 빚을 내어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득이 설사 끊기더라도 자산을 이용해서 빈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산의 빈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빈곤은 소득, 소비, 자산이 부족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빈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혹은 어떤 연구에서 쓰는 개념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어떤 생존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자원이 있는데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특히 절대 빈곤에서는 이러한 어떤 일정한 수준, 최저한의 수준이 어떤 사회의 어떤 발전 수준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기와 상관없이 고정불변의 어떤 상태로 있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더 쉽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중에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죠. 이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는 빈곤 문제에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은행에서는 1990년에 세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빈곤의 기준으로 하루에 1달러를 제시하였습니다. 빈곤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여서 빈곤선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미국 돈으로 1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빈곤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이런 세계은행의 어떤 제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건 혹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건 혹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건 혹은 1950년에 살고 있건 시간이나 사회 상황에 상관없이 1달러 정도의 기준이 빈곤을 어떤 정의하는 고정불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1달러에 미달하면 빈곤층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과 무관하게 일정 고정불변의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어떤 빈곤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빈곤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인 빈곤 개념에서는 빈곤의 기준선, 아까 제가 빈곤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빈곤의 기준선은 사회의 어떤 발전 수준, 사회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과 같이 소득이 높은 곳에서는 빈곤선도 높아지게 되고 혹은 한국의 경우에 2020년과 1950년을 비교하면 2020년에는 훨씬 발전이 돼 있으니까 빈곤의 기준선도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상대적 빈곤의 역사를 따지다 보면 가령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어떤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도 연구를 통해서 상대적 빈곤을 중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당시에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 장에는 성인들의 경우 가죽 구두를 신고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가죽 구두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가죽 구두가 아닌 신발을 신고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빈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 빈곤 개념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빈곤과 미국에서의 빈곤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리고 2020년대의 빈곤과 1950년대의 빈곤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빈곤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의미에서 빈곤이 상대적이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상대적인 빈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어떤 기준은 조금 복잡하지만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령 한 사회에 100명의 구성원이 있다면은 이 줄을 세운 중에서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그 사회의 중간층의 소득을 딱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런 사회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이거를 중위소득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이는 상대 빈곤의 기준은 한 사회의 중위소득, 그 중위소득의 절반, 즉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50%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빈곤층이다, 상대 빈곤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정한 고정불변의 어떤 생활 수준이 있고 이 고정불변의 생활 수준에 미달하면은 절대빈곤층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인 빈곤 개념에서는 빈곤 개념은 각각의 사회의 어떤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회의 빈곤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상대 빈곤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실태가 알려지고 파악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때도 있었고 중요한 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대상으로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거나 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97년과 98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빈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었고요. 정부도 이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에 미달하면은 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으면은 빈곤층이다. 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빈곤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해서 발표를 하고 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은 빈곤층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특히 한 201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 빈곤 개념으로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상대 빈곤 개념으로 빈곤을 파악할 때는 그 사회의 중간층의 소득,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다도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빈곤층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용해서 빈곤 실태를 파악한 것은 한 2015년 이후 최근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빈곤의 실태를 얘기할 때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빈곤층이냐 라는 어떤 방식의 어떤 그 실태 파악을 많이 한다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가령 전체 인구가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10명이 빈곤하다라고 하면 빈곤율을 10%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그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어떤 상대 빈곤 기준에서는 그 사회의 중위소득, 가장 중간층에 있는 소득의 절반, 즉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50%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지면은 상대 빈곤층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17년, 18년 현재의 최근의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빈곤율을 17%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이라고 할 때 이 중 한 17명 정도가 빈곤층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빈곤율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회원국인 경제개발협력기구 혹은 뭐 줄여서 OECD라는 명칭을 쓰죠. 이런 OECD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발표하는 공식 자료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OECD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선진국들이 모인 국제기구인데요. 이들 선진국들을 모아서 빈곤율 등을 조사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선진국들 중에서 매우 높은 어떤 빈곤 상태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10%, 더 나아가서는 5%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는데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 중에 20%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7% 정도가 빈곤층이니까 미국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매우 높은 그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노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를 상대 빈곤으로 말한다면 100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가 빈곤층이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특히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빈곤을 우리나라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보고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빈곤을 특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보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사회가 과연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어떤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경제 성장을 매우 중시하는 경제 성장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분위기였던 기간이 있었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회, 그런 시대에는 가령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 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이런 빈곤층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달라진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철학자가 존 롤즈라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존 롤즈 같은 철학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정의로운 사회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계층, 그런 취약계층의 지위 향상을 우선하는 그런 사회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롤즈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자는 개인, 시민 개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롤즈가 보기에는 이러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는 형식적인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롤즈가 보기에 자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질 때 가능한 것인데, 한 사회의 취약한 지위에 있어서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사회는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빈곤층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또 롤즈가 보기에는 소득이나 어떤 부의 분배가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지배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적인 생각이죠.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롤즈 같은 철학자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사실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보상의 차이를 지나치게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순수히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요인, 혹은 우연히도 어떤 개인이 유복한 가족,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그런 어떤 가족 환경,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집에 태어난 것도 사실 운의 문제이고, 어렵게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운의 문제이고, 그런 것 때문에 빈곤에 빠졌다면 운 때문에, 불운 때문에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불운 때문에 빈곤을 겪는 사람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사회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의 변동, 시장 경제의 어떤 변덕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횡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직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불운 때문에 겪는 어떤 빈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롤즈 같은 학자들은 얘기를 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겪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빈곤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는 사회를 현대 사회 혹은 뭐 근대 사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현대 사회,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현대 근대 사회 이전 사회를 이제 전근대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실 빈곤을 개인의 나태,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많았어요. 그런 입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가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17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1600년대 초반이죠.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 빈곤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이런 빈곤층 문제가 대두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이라는 정부의 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빈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빈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열악한 시설에 빈곤층을 다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빈곤층을 수용해서 강제 노동을 시켜요. 이 강제 노동을 시켜서 빈곤층을 교화해야지 이 빈곤층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근저에는 빈곤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나태해서 그러니까 사회 혹은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교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17세기에 영국에서 본격화됐지만 거의 19세기까지도 이런 생각이 계속 지배를 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찰스 디킨즈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 찰스 디킨즈의 유명한 소설 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올리버 트위스트는 19세기 전반기에 영국 사회의 어떤 실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소설인데요. 특히 영국 사회의 빈곤층이 수용되어 있던 어떤 구빈원 시설의 어떤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가 고아로서 이 시설에 수용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까지도 빈곤층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교정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시각이 지배를 했는데요. 19세기가 지나면서 특히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빈곤 실태에 대한 조사가 여러 곳에서 많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진척되고 도시에서의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자나 조사가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빈곤의 실태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사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빈곤이 사실은 개인의 나태보다는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이 농지를 박탈당하거나
이렇게 농지를 박탈당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이동을 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구해도 지나치게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임금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산업화 과정에서의 산업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빈곤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노동 능력이 더 취약하게 되면서 더 빈곤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런 어떤 산업사회의 특성,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들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 위험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는 점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 같은 경우 혹은 소수민족이라든지 인종과 같은 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나 그 처우를 받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나 배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빈곤의 원인은 산업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직,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차별, 소수자 배제 등을 경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빈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 바람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최소화하고 극복해야 될 현상이지만 그래서 도덕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현상이지만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봐도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 좋은 그런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빈곤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그것에 어떤 그 큰 영향을 받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극복하는 일부의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군의 그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빈곤을 연구하는 데 이제 대거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 발달의 측면에서 빈곤의 어떤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결정적 시기, 영어로 말하면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고 하죠.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특히 엄마의 어떤 뱃속에서 있었던 시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출생 후에 어떤 몇 년간 이런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아동 초기라고 하고요. 조금 더 넓혀본다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학령 시기 전 시기 이런 어떤 아동 초기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런 아동의 어떤 빈곤 경험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동 초기에 빈곤을 장기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아동의 인지 발달, 두뇌 발달 등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 더 더디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는 사실은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시카고 대학의 어떤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런 제임스 해크만 같은 학자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임스 해크만이 연구를 해보니까 학령 전기, 아동 초기에 빈곤 등을 경험하면서 인지적 발달에서 어떤 그 문제를 경험한 이런 아동들을 보니까 이 문제가 아동 초기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학령기에도 계속적으로 학업 성취를 떨어뜨리는 그런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 이런 발견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가 돼서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매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다른 학자들이 더 널리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빈곤은 아동기의 발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성인의 인지적 능력도 떨어뜨리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정신 건강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사이언스라는 잡지를 알 텐데요. 이런 사이언스 잡지에는 어떤 자연과학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회과학에서의 중요한 발견들도 자주 실립니다. 2013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이 제목이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빈곤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보면 심지어 농민이 흔히들 춘궁기라고 하죠. 수확을 하기 전에 어려운 시기에 농민의 어떤 정신적 기능과 수확을 한 이후에 농민의 정신적 기능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의 정신적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발견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따져봤더니 빈곤하게 되면 이 빈곤이 초래하는 근심이나 우려, 정신적인 어떤 소모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정신적인 소모 때문에 다른 어떤 활동에 동원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빈곤의 영향은 아동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그 어려운 역사적 경험을 많이 겪었죠. 일본 일제의 어떤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였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치르는 비극적인 어떤 한국 전쟁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민의 다수가 말 그대로의 어떤 절대 빈곤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1950년대에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빈곤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큰 반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매우 성공적인 어떤 산업화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70년대에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도 발전하면서 세계의 어떤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어떤 그 나라로서 알려지게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980년대 초반 정도가 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극빈층이 사라지는, 그래서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성공적으로 극빈층을 해소하는 나라를 꼽는다면 글쎄요, 한 싱가포르 정도가 우리보다 몇 년 더 빨리 한 1970년대 중반 정도에 절대 빈곤을 벗어났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을 벗어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혹은 홍콩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다른 독립국가들과는 달리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빈곤도 해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동아시아의 어떤 그 경험은 매우 특이하다.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와 비교해 볼 때 동아시아의 발전은 참 기적과 같은 현실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세계은행에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고서가 발표된 1990년대 전반부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때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 빈곤이 악화되는 그런 어떤 추세가 시작되게 됩니다.
1990년대 전반을 거치면서 그 이전과는 달리 일자리의 증가는 침체가 되고 고용은 점점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고용 불안정과 침체와 함께 소득 격차가 늘게 됩니다. 상대 빈곤율이 7% 정도 돼서 사실은 매우 국제적으로도 볼 때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였는데요. 그 뒤에 꾸준하게 상대 빈곤율이 증가하다가 특히 1997년과 98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빈곤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서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소위 양극화 추세가 더 심화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빈곤율이 17%까지 치솟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빈곤만이 아니라 빈곤이 세대 간에 계승된다는 빈곤의 세습까지도 걱정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의 역사를 말한다면 해방 후에는 절대 빈곤을 경험하다가 성공적인 산업화로 이런 절대 빈곤을 극복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양극화와 빈곤 세습을 경험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니 정부가 이런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곤 정책은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실업이나 질병, 노령, 장애 등과 깊은 어떤 관련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빈곤 정책에서도 이렇게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중요한 어떤 그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직의 경우에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혹은 질병 시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그리고 노령기에 소득이 떨어졌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인 노령연금 제도 이러한 어떤 사회보험 제도들이 빈곤에 대한 1차적 방어막 기능을 하는 빈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들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빈곤층에 대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게 되는 빈곤층 지원제도, 이를 우리가 공공부조제도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요. 공공부조제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는 가장 빠른 어떤 도입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제도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어떤 다른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들은 상당히 뒤늦게 도입됩니다. 많은 어떤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 1930년대, 40년대 이런 주요한 제도들이 도입돼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해서 산업화가 거의 끝나는 순간에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가 늦게 도입되고 또 도입된 이후에도 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조금 미진해서 사회보험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소위 사회보험 제도의 혜택 밖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으니 당연히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겠죠. 실직이 돼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빈곤에 추락하는 걸 막거나 노인이 되어도 연금제도를 통해서 빈곤층에 추락하는 걸 막는 기능이 약하니까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을 지원하는 주요 공공부여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 2000년에 이 제도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인 소득 자산 기준과 같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사이에서 먼저 부양을 하고 이 가족 사이에서 부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증거를 보일 때만 정부가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빈곤층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들도 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때로는 빈곤 자체가 가족 관계를 해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 부양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는 그런 역할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도입 등 지난 30년간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넓어서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못하고 또 가족 간의 부양을 강조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도 여전히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노인 빈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가 심각한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은 노인 빈곤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앞에서 노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빈곤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노인 빈곤층이 많은가? 서구의 어떤 복지국가들은 노인 빈곤층이 10명 중에서 1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노인 빈곤을 경험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많아야 10명에 2명 중에 2명 정도가 노인 빈곤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노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빈곤 정책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을 먼저 꼽아야 되겠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일찍이 1차 세계대전 1910년대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1930년대와 40년대 사이에 연금제도 등 중요한 복지국가 제도들이 발전을 합니다. 특히 이 연금제도들이 자리를 잡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리포트라는 구상이 발전되고 복지국가의 어떤 비전에 따라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정부의 부양, 이거를 우리가 공적인 부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노인에 대한 공적인 부양을 강화하였고 1960년대 정도 되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어떤 공적인 노령연금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이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매우 늦게 도입되었고요. 그 도입 이후에도 제도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바로 이 1990년대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입니다. 이때서부터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들의 인구가 급속하게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1980년대까지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성인 자녀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노인 부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인 자녀와 동거하면서 성인 자녀의 어떤 경제적인 부양을 받는 이런 노인들이 1990년대서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따로 사는 어떤 가구들, 노인 독립가구라고 할까요? 이런 노인들만 따로 사는 가구들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농 현상이 일어나고 성인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와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와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인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또 빈곤에 빠지는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지되던 전통적인 어떤 사적인 부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적인 부양들이 1990년대부터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양의 공백을 메꾸려면 서구와 같은 공적인 연금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적인 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되었고 또 제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늦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심각하게 된 이유는 공적연금 중심으로 복지국가 제도를 발전시킨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사적 부양에만 의존해 오고 빈곤 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정책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빈곤 상황은 그간 우리 사회가 견지해온 어떤 경제성장 우선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균형되게 발전시켜 오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로 한때 절대빈곤을 해소하는 중요한 어떤 성취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소위 세계화라고 하죠.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시장 방임주의가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우리 어떤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용이 늘지 않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자영업자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잘 나가는 고소득층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저소득층은 점점 더 적은 소득을 벌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인 격차가 증가하는, 그래서 빈곤 상황이 악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성장의 과실과 이런 경제성장이 주는 기회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어떤 경제성장에 동반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제도, 복지국가 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 그런 노력에 소홀했던 것이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지국가 제도가 미약하게 되니까 그런 미약한 틈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집단부터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근로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이 가장 먼저 빈곤 악화의 희생양이 되게 되었고요. 점차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받는 여성, 혹은 새로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청년, 혹은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아동, 이런 다른 어떤 인구 집단들도 점점 더 빈곤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그 경험과는 달리 우리보다 훨씬 빨리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초기서부터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왔습니다. 1930년대, 40년대서부터 주요한 복지국가 제도들을 발전시켰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빈곤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스웨덴 등의 어떤 북유럽 국가들은 소위 이제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라고 하죠.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실직과 질병, 노령에 대한 보호막을 탄탄히 하였고요. 저임금층을 줄이고 또 취약한 어떤 근로자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를 잘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어떤 경제성장 우선주의 어떤 발전주의 전략을 벗어나서 시민의 권리로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서구형, 특히 북유럽형의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복지국가의 발전을 통해서만 지금의 심각한 빈곤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은 경제성장 우선주의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유럽에서 발전한 유형의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